사이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됐어요. 제 시댁 생활이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 비밀 때문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평범하게 시집살이 당하며 사는 보통의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연을 쓰면서 다시 생각을 해봐도 정말 제가 죽도록 힘들었던 시집살이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전 정말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다정하고 자상한 부모님, 화목한 가정, 그 사이에 있는 외동딸. 왜 어디 교과서에나 나오고 자기소개서 첫 줄에 나올 것 같은 뻔하면서도 어려운 집 있잖아요. 엄하지만 다정하신 아버지와 자유로우신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는 그런 집이요. 집이 뛰어나게 잘 살거나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부모님 두 분만 보고 있어도 뭐랄까요. 나도 하루빨리 우리 엄마 아빠 같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 정말 부부의 정석, 교과서 같은 분들이었거든요. 내가 엄마 아빠 눈꼴 싫어서 빨리 결혼하던지 해야지. 둘은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는데 질리지도 않아? 아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 떨어져. 눈꼴 시렸긴 너도 니네 엄마 같은 미녀랑 같이 살아봐라. 맛있는 거 맨날 먹는다고 질릴 것 같냐? 매일 맛있지. 여보, 그래도 다행이네. 제가 결혼할 생각을 하긴 하나 봐. 금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저 역시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제 목표가 된 것 같았고 생각보다 그런 사람을 만날 기회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다니다가 우연히 주변 지인의 권유로 나가게 된 2대2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믿겨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남편과 전 첫눈에 서로가 서로의 짝임을 알아본 것 같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커플 매칭까지 되어가지고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다음 약속 날짜를 잡았으니까요. 이 남자 첫눈에 반했던 건 솔직히 외모가 70%였지만 만나면서도 보니 성격도 좋아 집안도 나름 빵빵해 결혼감으로는 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얼굴이 갑자기 쫙 펴진 딸을 보면서 부모님도 제가 슬슬 결혼 얘기를 꺼내겠구나 예감은 하셨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슬비 씨랑 만나고 있는 권영훈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영훈 씨 어서 와요. 우리 슬비한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미남이네. 슬비가 영훈 씨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내가 여자가 그렇게 너무 매달리면 매력없다고 얘기를 해도 영훈 씨가 어지간히 좋은가 봐. 보니까 이유 알겠어. 정말 훤칠하네. 저희 집에 남편을 데리고 처음 인사시키던 날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제 눈썰미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디서 똑 떨어졌겠어요. 다 엄마 닮은 거지. 제 눈에도 잘생긴 사람 엄마 눈에도 쏙 들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남편은 직업도 괜찮고 또 술도 어찌나 잘 마시는지 그런 저희 아빠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아요. 제 남편감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표정 관리하면서 좋아도 싫은 척 내색 안 하신다고 하셨던 분이 남편이 비싼 술을 선물이라고 척 안겨드리자마자 입이 아주 귀에 걸리시더니 자네 술 좀 할 줄 아는가? 취미는 뭔가? 골프 좀 칠 줄 아는가? 하면서 아주 아들 대하듯이 대하더라고요. 저희 가족 사이에 끼어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 있죠? 제가 평생 꿈꿔왔던 그런 화목한 가정이 이제 이 남자를 통해서 곧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렇게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중에 자연스럽게 시댁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솔직히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 당연히 궁금하기도 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사돈댁은 뭘 하시고 하고 운을 띄웠을 때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 장모님 입장에선 슬비씨 완벽하고 흠 없는 집안에 시집 보내시고 싶은 마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사정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재혼하셨거든요. 그래도 정말 두 분이 때론 둘도 없는 친구처럼 연인처럼 다정하게 지내고 계시고 저도 그런 화목함을 보고 자라서 슬비 씨와 행복한 가정 꾸려야겠다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땡땡화학 운영하고 계시고요.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살림 열심히 하시고요. 아이고 건서방 우리 그렇게 고리타분한 사람 아니야. 요즘 세상에 재혼이 무슨 흠이라고. 그리고 영훈 씨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놓은 것만 봐도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안 봐도 잘 알겠네. 응?
거 크게 흠될 부분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땡땡모하기면 꽤나 큰 곳인데 안사돈께서 내조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어. 그런데 영우씨 말씨 보니까 여기 토박이가 아닌가 봐. 약간 이 사람이랑 내 말씨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저야 뭐 예비 시부모님에 대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했었고 저희 부모님 말대로 요즘 세상에 이혼이니 재혼이니 그렇게 흠들 일도 아니니까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지만 남편은 저희 집안에 인사를 하러 오기 전부터 그 부분 때문에 혹시 본인을 안 좋게 보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을 보고 우리 부모님은 절대 그런 거 가지고 반대하시고 고리타분한 분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별로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이 넘겨주신 엄마를 보고 예상은 했었지만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곳에서 저희의 결혼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대화를 하던 중에 남편이 말하는 소리를 듣던 저희 엄마께서 대뜸 고향을 물으시더라고요. 엄마, 진짜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걸? 영훈 씨 어머니, 아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엄마랑 고향이 똑같으시다는 거야. 엄마가 맨날 거기 시골이라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고 그랬었잖아. 나이도 같고 해서 혹시 모르지 두 분이 아는 사이이실 수도 있겠다. 뭐? 아니 안사돈께서 나랑 고향도 나이도 같다고? 혹시 안사돈 성함이... 그러니까요. 저도 슬비 씨한테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참 세상 좁다 싶기도 하고 이렇게 만날 인연이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김금자 옥자 쓰십니다. 처음에 남편이랑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부모님의 고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랑 나이도 같고 고향도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동네까지 같은진 모르겠다만 저희 엄마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엄마가 너무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거기는 정말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고 친척이고 그랬다고요. 뭐 음식을 시켜도 저기 파란 지붕, 저기 빨간 지붕, 돌담집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고 저희 엄마랑 아빠 두 분 모두 한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배경이 우리 부모님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편한테도 인사 가면 그 부분을 꼭 어필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사실은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의 이름 석자를 듣자마자 동시에 뭐? 하고 되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의 이름을 얘기했고 아빠는 남편에게 혹시 어머니 사진을 좀 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아무런 생각 없이 마침 얼마 전 가족 사진을 새로 찍었다면서 핸드폰을 열어 사진을 보여줬고요. 사진을 보신 저희 부모님 무슨 확인 사살이라도 당한 사람들 마냥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얼른 자리를 정리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두 분 얼굴 보니까 혹시 뭐 아는 사이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는 사이는 무슨... 아유 얼굴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동네가 아무리 좁아도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알고 지내고 그러진 않어. 영훈씨 미안하지만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인사는 이쯤 하고 그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슬비 네가 얼른 배웅해주고 와라.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서방 하면서 당장 이번 주말이라도 결혼식장 문을 열어주실 것만 같았던 엄만 갑자기 정색을 하고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만 자리를 끝내는 게 좋겠다며 황급히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갑자기 뭐 분위기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버리니까 저희 둘 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요. 거의 등을 떠밀다시피 배웅하시는 부모님이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사람 초대해놓고 이게 무슨 매너야? 대체 왜 그러는데? 진짜 아는 사이 아니야? 아는 사이는 무슨...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알아? 슬비 너 잠깐 이리 좀 와봐. 내가 오늘 영훈인가 뭔가 너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보니까 사람도 영 별로고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애들 장난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너도 시간 좀 갖고 충분히 다시 생각해봐. 엄마 성격 알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엄만 이 결혼 절대로 허락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제 손목을 확 끌어당겨 거실에 앉힌 엄만 갑자기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 방금까지만 해도 애지중지하는 사위가 들어온 것 마냥 행동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이 결혼은 엄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니 그런 소리를 하시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빽소리를 질러도 엄마가 그렇게 단호하신 모습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당신도 그만하라고 아빠가 나서서 중재를 해주실 법도 한데 나 좀 도와달란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봐도 아빠 역시 단호한 얼굴로 반대를 하셨죠. 슬비야, 이건 엄마 말씀이 맞아. 엄마 아빠는 오래 살아서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잖니. 지금이야 네가 죽고 못 살 것 같아도 저 사람 확실히 별로야. 아빠 항상 우리 딸 편이었던 건 알고 있지? 아빠가 반대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너도 더 정들기 전에 빨리 저 사람이랑 마음 정리하도록 해. 결혼 상대는 천천히 다시 고민해 보자꾸나. 아니 두 분 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까지만 해도 좋다고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를 하면 왜 반대를 하는지 저 사람이 대체 어디가 별론지 그런 소리는 안 하시고 무조건 반대한다느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 두 분이 아무리 말리고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내가 같이 살 사람인데 내가 선택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엄마랑 아빠한테 너무 실망이야. 결국에 앞에서는 그런 거 흠도 아니라고 해놓고 사실 저 사람 엄마가 재혼했다는 얘기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거 맞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분이 남편을 반대한다는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부모님에 대한 실망이 더더욱 클 수밖에 없었죠. 앞에서는 그런 건 흠도 아니니까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해놓고선 결국에 지금 시어머니가 재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사람도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넘겨짚듯 추측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존경해온 부모님이 맞나 싶고요. 정말 울며 불며 설득도 해보고 별수를 다 써도 두 분의 태도가 너무 확고하고 완강해서 마음이 돌아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슬비 너 진짜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그깟 남자가 뭐고 결혼이 뭐라고 이렇게 바쿵고 방 안에서 틀어박혀 있어. 너 진짜 회사고 뭐고 다 관둘 셈이야? 그래 다 관두고 나 솔직히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진짜 영훈 씨한테도 엄마랑 아빠 자랑을 얼마나 했는 줄 알아? 생각이 튀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나 그때 그런 말 했던 게 너무 쪽팔려. 저 사람은 자기가 반대당한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자기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거야? 글쎄 그런 게 아니래도 그러네. 아휴 진짜 속 터져서 아휴. 갑작스러운 결혼 반대로 남편도 저희 집의 문을 매일같이 두드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들어누워 있고 그게 아니라면 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반대를 하시는 건지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렇게 답답한 대치 상황이 몇 날 며칠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당장 딸이 정말 시들어 죽을 것 같이 생겼으니까 결국 백기를 먼저 든 건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슬비야, 그래, 네가 이겼다 이겼어. 네 고집을 대체 무슨 수로 말리겠니? 아빠 그 사람 사위로 맞이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방문 좀 열고 나와서 밥 좀 먹어, 응? 그 말 한마디에 정말이냐고 말 바꾸는 거 아니냐고 문을 벌컥 열고 나온 절 보고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셨던 부모님이었지만 결국에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돌렸구나 기쁜 마음에 엉엉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겠다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절 질질 끌고 가 식탁에 앉아 죽부터 끓여 먹이셨고요. 그렇게 어려운 고개를 하나 더 넘기고 나서부터 상견례까진 별다른 문제 없이 저도 시댁에 가서 인사 잘 드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또 다른 고비는 금세 찾아왔습니다. 긴장한 거 아니지? 내가 저번에 인사 가서 뵈었는데 두 분 다 인상도 좋으시고 정말 괜찮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도 그렇게 너무 얼어있을 필요 없어. 상견례 가기 전부터 불편한 기색인 부모님을 보고 왜 저러시나 싶었거든요. 예약해놓은 식당에 두 분을 모시고 들어가는데 먼저 와 계시던 시부모님들이 벌떡 일어나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정말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손도 안 내미시고 굳어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인사 안 하냐고 그러니까
황급하게 손을 내미시고 인사를 했지만 어쩐지 부모님과 어색해 보이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제 봤다고 어색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꼭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으셨겠지만 재혼이라고 하더라도 저 이 녀석 정말 한 번도 제 친아들이 아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크면서 실망시키는 적 한 번 없었고요. 그러니 결혼도 이렇게 다 갖춘 며느리를 어디서 데리고 와가지고 새아가 정말 제 딸처럼 예뻐하겠습니다.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더군요. 그 마음 지켜줘야지. 당신도 한마디 드려 얼른. 예. 그래요. 뭐 인연은 확실히 인연인가 보네요. 이렇게 지독한 인연이 어딨나 싶고. 저 남편 시아버지까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뭔가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께선 어딘가 불편해 보이시는 저랑 남편도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왜 저러시냐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먼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우셨고 저희 엄마께서도 저도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했다면서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뭐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가지고 저도 뒤이어 화장실에 따라갔는데 아무리 봐도 두 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라도 가셨나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열린 가게문 너머로 두 분이서 심각한 표정으로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엄마가 먼저 등을 확 돌려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고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딱 마주쳤습니다. 두 분 나가서 따로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화도 안 들어오셔서 와봤더니. 언제 봤다고 얘기는 무슨. 그냥 너 잘 부탁한다고 그런 소리 했어. 얼른 들어가자. 다들 기다리시겠다.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의아한 부분은 있었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도 다시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오셨는지 몰라도 상견례 시작과는 180도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대뜸 맞은편에 앉아있던 제 손을 꼭 붙들고 네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너무 다행이라는 등 평소에 하지도 않으시던 얘기를 하시질 않나. 물론 저야 그렇게 예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한데 여태 찬바람 쌩쌩 불게 행동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요. 아들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평생 소원이 우리 슬비처럼 예쁜 딸이랑 같이 살아보는 거였어요. 다른 엄마들이 딸이랑 살면 뭐가 좋네 뭐가 좋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게 어찌나 부럽든지. 딸 가진 부모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욕심이긴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 입주 일정이 살짝 꼬여가지고 리모델링 끝나고 집 들어가려면 한 반년 정도는 걸린다고 하던데. 반년? 아니 반년 너무 짧나? 딱 1년만 우리 집 들어와서 살면 어떨까 하고요. 저도 슬비랑 시간 좀 많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사실 그때 저희가 들어가기로 한 신축 아파트의 준공 일정이 조금 꼬여서 인테리어며 뭐며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려면 한 6, 7개월 정도 시간이 붕 뜨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 사는 건 저희 선택지엔 전혀 없긴 했었어요. 그냥 남편이 원래 살고 있던 전셋집에 살림만 조금 갖다 놓고 같이 살다가 아파트 완공되고 나면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대뜸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 부모님께선 아무리 그래도 신혼인데 너무 불편하지 않겠냐면서 난색을 표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선 계속해서 슬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그렇게 불편한 스타일 아니야 하면서 은근히 절 압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대놓고 저는 같이 못 사겠어요 하고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해요. 뭐 딱 1년 동안만이라면 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입장에선 전셋집 하루라도 빨리 정하는 게 더 좋기도 하고 나중에 이사 갈 때 되면 정신없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냥 저희랑 같이 지내면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께서 불편하지 않으실까 그게 걱정이죠. 뭐 불편은 무슨. 너도 우리 집 와봐서 알겠지만 방도 많고 공간도 독립적으로 다 분리되어 있어서 신혼부부 지내는데 불편함 없을 거야. 나도 말만 이렇게 하지 슬비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정말 딸처럼 같이 지낼 그럴 생각은 없으니까. 너무 잘됐다 여보. 그렇죠? 당신도 슬비 그때 인사 왔었을 때 저런 며느리가 딸이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랬잖아요. 그랬지.
사돈, 걱정 마세요. 요즘 세상에 뭐 시집살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공간만 한 공간 쓰는 식구들일 뿐이지. 사생활에 일절 간섭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엄청 좋아하시는데 거기다 초를 칠 수도 없고 저희 부모님도 떨떠름하지만 슬비 네가 불편하지만 않다면 그렇게 해라 하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남편이야 뭐 별 생각 있었겠어요. 결혼 전에 전셋집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 본가에서 산다는데 불편할 일도 없고 무조건 오케이죠. 저도 그 집에 도우미 아주머니랑 전부 계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시집살이란 이름으로 저한테 집안일이나 그런 것들 시키실 일은 없겠구나 싶어서 그 제안을 수락했던 거였어요.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이 시댁의 생리에 대해서요. 주변 친구들한테 말했다가 등짝 맞았잖아요. 시댁이란 게 원래 들어가는 문은 넓어도 나오는 문은 바늘구멍이라고. 너 거기서 발목 잡혀가지고 눌러앉지 않게 조심하라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에이 우리 시어머니 젠틀하고 쿨하신 분이라서 난 절대 너네가 걱정하는 그런 일 생길 일 없다 하고 못을 박았는데 제 행복했던 결혼 생활의 꿈은 시댁에 들어간 이후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시댁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어머님의 모습이 180도 달라졌거든요. 정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게 가능만 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가 시댁에 들어오기 전으로 제발 어떻게든지 시간을 돌려달라고 신에게 기도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다니까요. 대체 시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절 괴롭히셨냐고요? 아니요, 이건 그냥 단순히 괴롭힌다는 말로 표현하기엔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1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두고 시어머니와 경쟁을 하고 있었던 느낌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어머님, 아버님 부족한 게 많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저 열심히 배울게요. 그래, 가만히 있어도 예쁘니까 새아가 그냥 우리 영훈이랑 잘 지내기만 해라. 저도 처음엔 착한 며느리병이 심하게 걸려있는 상태로 시댁 생활을 시작했죠. 어떻게든지 두 분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고 특히나 저한테 조금 무뚝뚝하다 싶은 시어머니의 점수를 좀 따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겠지만 시집 오고 나서 본 저희 시어머니 모습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긴 했거든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화내고 짜증내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을 정도로 자상하기만 하신 분이었는데 뭐랄까요? 그 모습이 가족들 앞에서만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 저와 둘이 있을 땐 항상 뭔가 짜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셨거든요.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죠. 혹시 어머님께서 나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도 있으시냐 하고요. 남편은 펄쩍 뛰면서 그럴 리 없다고. 어머니가 원래 낯을 좀 가리시는데 아직 한 집에서 사는 게 어색해서 그러실 거다. 손사리를 쳤습니다. 아무리 신혼이라지만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너무 붙어있고 그러면 보기 안 좋아 보여. 집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니? 아들, 엄마 요 앞에 마트 좀 다녀와야 되는데 아버지 힘드니까 우리 아들이 운전 좀 대신해주면 안 될까? 응? 엄마 다리 아파서 그래. 저게 한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상적인 대화라면 믿어지시겠어요? 제가 남편과 조금만 붙어있기라도 하면 어디서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오셔가지고는 꼭 저랑 남편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거였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아무리 신혼부부라지만 그렇게 붙어있고 하는 거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서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찍소리 못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조금 물러서면 제 자리를 꿰차기라도 하려는 듯이 절 멀찍이 밀어내시고 저희 남편한테 탁 팔짱 끼시고 엄마 뭐뭐 해가지고 뭐뭐 했어 하면서 콧소리 가득한 소리를 내면서 애교를 부리시는데 저도 보면서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정말 날 질투라도 하시는 건가 하고요. 워낙에 평소 성격이 무뚝뚝한 남편이지만 자기 엄마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부탁 안 들어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남편은 그대로 어머님 손에 끌려서 여기저기 다니는 거고요. 시아버지가 그런 거 보시면 아무 말도 안 하시냐고요? 저희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 있으신 자리에선 절대 그런 행동 안 하시는 겁니다. 일 때문에 주말에도 바쁘셔서 시아버지께서 집을 자주 비우시니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저러시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날 질투하나 내가 자기 아들 뺏어간 여자로밖에 안 보이나 싶었죠. 그냥 단순히 사이좋은 엄마와 아들 사이를 제가 오해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시집살이는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말 되면 쉬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선 자기 아들 쉬는 꼴은 볼 수 있더라도 며느리 누워서 쉬고 있는 꼴을 보면 눈이 뒤집히시는 분이에요. 집안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주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집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만 들들 볶으시는 겁니다. 지금도 주말에 이렇게 퍼질러 있는데, 응? 너 아주 분가해서 이 집 나가면 우리 아들 배달 음식만 먹일 셈인가 보다. 너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그냥 분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이 집에 눌러 앉아. 그것도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반찬이니 뭐니 열심히 배우던가. 알겠니?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는 몽땅 다 받고 있는데 남편 제대로 챙길 거 아니면 분가도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하시니까 진짜 온 몸에 있는 털이 쭈뼛하고 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절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님 그냥 알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요리든 살림이든 열심히 배우겠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저도 요리를 영 못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딱히 해야 할 필요성을 몰라 안 하고 살았던 것 뿐이죠. 옆에서 요리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평생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보신 어머님 실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기도 싶은데 그래도 죽어도 제 칭찬하기가 싫으신가 봐요. 어머님 이거 간 좀 봐주실래요? 아버님도 그렇고 다들 잡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한 건데 막 괜찮으시면 이거 이따가 저녁상에 올릴까요? 어떠세요? 간 맞아요? 가족들 모두 잡채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 손 많이 가는 음식을 나름 솜씨 발휘해서 해본 거죠. 누구 생일상도 아닌데 어머님이 하도 음식 못한다, 나중에 자기 아들 굶겨 죽이겠다 하도 들들들 볶아드시니까 저도 살짝 짜증이 나고 조금 반항 아닌 반항을 한다고 더 상다리가 부러져라 호화롭게 한번 차려봤습니다. 갈비찜부터 해서 잡채, 나물 나름대로 근사하게 상을 차려놓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나가서 깨 좀 사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요리할 때 보니까 집에 깨도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본 것 같다고 제가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아주 몸으로 주방을 딱하니 막아놓으시곤 그거 뭐 군내라서 못 쓴다고 밖에 나가서 무조건 새 걸로 사오라고 그러세요. 한 번씩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실 때가 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밖에서 사가지고 들어왔죠.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침 운동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아버님이랑 남편을 딱하니 마주쳐가지고 셋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잡채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잡채니 갈비찜이니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두 분 운동하시느라 배도 많이 고프실 텐데 집에 가서 요거 깨로 예쁘게 장식만 해가지고 제가 바로 상 차려드릴게요. 난 세상에서 내가 결혼 제일 잘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녀석 보니까 나만큼이나 결혼 잘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래 우리 며느리 솜씨 한번 봐야겠다. 너도 임마 새아가한테 잘해. 다른 건 몰라도 손맛 좋은 와이프는 절대 못 잊는다고 그러더라. 다들 잔뜩 기대를 하면서 집으로 올라갔고 어머님은 웃으면서 시아버지와 남편을 끌어안고요. 새아가가 아까부터 요리한다고 주방에서 어찌나 시끄럽게 투닥투닥 하든지 그래도 뭐든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저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귀여워요. 아유 내 정신 좀 봐. 아줌마 얼른 상 좀 차려요. 너도 손 씻고 밥 먹을 준비해야지. 고생한 오늘의 주인공인데. 시아버지랑 남편이 오자마자 또 자상하신 시어머니 모습으로 확 돌아와가지고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얼른 가서 손 씻고 오라고 밥 먹자고 그렇게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신경을 썼으니 맛있다는 칭찬이 쏟아질 거라 기대하고 전 아버님께서 먼저 숟가락을 드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잡채를 한 움큼 집어 입에 넣으신 아버지가 기침을 하시면서 도로 음식을 뱉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뜨거워서 그런가 하고 얼른 물을 떠다 가져다 드렸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음식하면서 간은 봤냐고요. 당연히 아까 마지막으로 간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맛있었으니까 간 봤다고 그랬더니 남편도 얼른 잡채를 한번 먹었다가 도로 뱉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음식을 먹으시곤 인상을 확 찌푸리시고요. 아유 우리 며느리 어쩌면 좋아. 살림 안 해본 걸 이렇게 티를 낸다니까. 너 요리하면서 소금이랑 설탕도 구분 못하는 거니? 네가 한번 먹어봐라. 혀가 아플 정도로 달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네. 이것도 세상의 음식이라고. 아줌마 뭐예요? 얼른 상 치워요. 갈비찜이고 뭐고 다 달아서 먹을 수가 없네.
어제 내가 끓여놓은 국 있죠? 그거랑 김치 조금 종종 썰어가지고 내줘요. 여보,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오늘만 국에 대충 먹어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저도 얼른 음식을 집어 먹어보니까 혀뿌리가 아릴 정도로 단맛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럴 리 없다고 제가 아까 간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면서 살림 안 해본 티를 낸다고 면박을 주시는 겁니다. 심란한 얼굴의 도우미 아주머니가 제가 정성스럽게 한 음식을 얼른 주방으로 다시 물려서 쓰레기통에 넣는 거 보는데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아버진 제가 상처받으실까봐 요리야 배우면 느는 거 아니겠냐고 당신이 좀 옆에서 많이 가르쳐주라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그게 더 상처인 거 있죠? 결국엔 제가 한 음식들은 전부 쓰레기통 행이 되고 어머님이 만들어 놓으신 국과 반찬으로 상이 싹 다시 차려졌습니다.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도 죄송하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세아가 너도 너무 낙심 마라. 처음부터 살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너희 시어머니가 다른 건 몰라도 요리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하거든. 이 국 맛있는 거 봐라. 너희 시어머니한테 요리만 배워도 어디 어지간한 식당 셰프만큼은 할 거다.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 혼자만 주눅 들고 시어머니는 또 거기서 웃으면서 우리 며느리 너무 기죽이지 말라고 하시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마지막으로 간을 볼 때까지만 해도 분명 간이 딱 맞아 떨어졌던 음식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젓가락도 못 가져 댈 정도로 달아지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음식 위에 뿌릴 깨를 사러 나갔을 때 시어머니가 뭔가 손을 쓰신 것 같기는 한데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을 뿐이니까 뭐 말도 못하겠고요. 그런데 막 퇴근을 하시려는 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께서 주변을 휘휘 살피시더니 절 조심스럽게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저한테 소곤소곤 그러시는 거예요. 음식에 설탕을 탄 게 저희 시어머니시라고요. 네 하고 놀라서 되물으니까 아니라 다를까 제가 아까 마트에 다녀오는 사이에 시어머니께서 제가 한 음식 위로 설탕을 왕창 붓는 걸 직접 보셨답니다. 안 믿기면 이따가 주방 들어가서 설탕통 한번 보라고 엄청나게 줄어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설마 했었는데 저 욕먹이고 싶어서 그런 짓까지 하셨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선 아주머니에게 감사하다고 괜히 얘기했다가 아주머니가 피해보실 것만 같아서 저도 그냥 저만 알고 있고 모른 척 하겠다고 했죠. 시집살이는 어때? 뭐 어떻겠어. 자기 부모도 아니고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당연히 힘들겠지. 너 혹시라도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고 그런 거면 절대 숨기지 말고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서 일러. 알겠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야 엄마. 시부모님이 다 잘해주셔서 나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종종 친정엄마한테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오면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쓱 내려가는 거예요. 괜히 엄마 걱정하실까봐.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했던 결혼 제 고집으로 밀어붙여서 한 건데 여기서 시집살이나 당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 정말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더 아둥바둥 버티고 있었나 봐요. 세상에 미련한 짓이었죠. 하지만 제가 버티면 버틸수록 시어머니는 제 한계를 시험하기라도 하실 기세로 더 혹독한 시집살이로 절 밀어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저한테 빨래를 시키시고 나서 저 몰래 세탁기에 볼펜을 같이 집어넣어 빨래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곤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러게 주머니를 잘 확인하지 그랬냐고 절 너무 혼내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감싸기도 했고요. 사소한 집안일이긴 했지만 제가 의도치도 않게 일을 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늘 제 편이었던 시아버지와 남편도 이렇게 살아서 나중에 분가하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며 걱정 섞인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했죠. 평소에 잘하는 것들이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망치기 시작하니까 제 자존심은 끝도 없이 팍팍 깎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요즘 뭐 힘든 일이라도 있냐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 물어볼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와 가족들의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심란한 마음에 잠이 오질 않아 새벽에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끓여 마셔야겠다 하는데 안방문이 살짝 열려있고 시부모님께서 얘기하시는 소리가 두런두런 들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해도 귀가 쫑긋 세워지더라고요. 결국 그 얘기가 제가 뻥 하고 터져버리는 계기가 됐죠. 세아가 있잖아요. 난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애가 뭘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저렇게 매번 실수하는 거 보면 일부러 집안일 하기 싫어서 수쓰는 건가 그런 생각이 요즘엔 자꾸 들어서 걱정이에요. 뭐 아들 결혼 잘 시킨 거 맞나 모르겠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뭐 당신이 보기엔 영 별로야? 저 분명 그때 봤는데요. 시어머니랑 저랑 눈이 정확히 마주쳤어요. 분명히 제가 밖에서 듣고 있는 걸 아시는 눈치였거든요. 시어머니가 문틈 사이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시아버지한테 계속해서 말을 이어서 하시더라고요. 아, 대놓고 날 말려죽이시려는구나 했죠. 당신도 봤잖아요. 애가 정말 뭐라고 해야지 영악한 구석이 있어요. 가족들 보는 앞에서는 싹싹하게 잘하는데 저랑 단둘이 있으면 은근히 무시하는 기분도 들고 분가하고 싶었는데 내가 집에서 살림 좀 가르친다고 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싶고 솔직히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시댁에 들어온 이후로 전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물 밖에선 잔잔해 보일지 몰라도 물 위에 떠있기 위해 아등바등 열심히 발장구 치고 있는 오리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괴롭히실 때도 힘든 티를 안 내려고 꾹 참아왔는데 가족 중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결국 저도 못 참고 다음날 친정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죠. 엄마 얼굴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엉엉 울면서 그동안 제가 시댁에서 아니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 상세하게 얘기를 하니 엄마는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제 손목 탁 잡으시고 당장 앞장서라고 그러세요. 넌 내가 장보러 갔다 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결국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엄마와 함께 시댁에 오게 됐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마침 운동을 하러 가고 집에 없던 터였고 그렇게 여자 셋이서 삼자대면을 하게 됐죠. 저희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사부인 소리를 하는데 표정이 대놓고 굳어진 게 보이고요. 말씀 잘하셨네요, 사부인. 얘가 집에서 노는 애예요? 얘도 똑같이 나가서 일하는 애입니다. 애가 살림을 얼마나 못한다고 그렇게 애를 들들 볶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얘가 진짜 살림을 못하는 게 맞긴 맞아요. 사돈께서 일부러 모자란 애처럼 보이게 수쓰시는 건 아니고요. 그거 원래 사돈 특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남 이간질하는 거요. 옛날 버릇 하나도 못 버렸네, 그 뭐가. 응? 아무리 그래도 내 딸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왜? 아직도 옛날 생각 때문에 나만 보면 미워 죽겠어? 그래서 내 딸까지 괴롭히는 거니? 엄마가 내지르는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시더니 얘기하시는 걸로 봐선 두 분이 아는 사이셨던 게 분명히 했거든요. 제가 당황해서 두 분 원래 아시는 사이였냐고 물었죠. 원하는 대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야 하고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너도 여전하네. 네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피해자인 척하는 거. 네 딸이 살림을 못하니까 시어머니로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준 거 가지고 뭐 너 때문이라는 둥. 너 그거 피의식이 알아? 네가 딸을 먹같이 키워서 건방진 거잖아. 응? 누구 탓을 해 지금? 저희 엄마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던 시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어 저희 엄마의 뺨까지 올려붙였어요. 저도 놀라서 그 앞을 막아서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하고 집안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 달려와서 시어머니 뜯어 말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 쪽팔려서 그러니? 맞잖아. 내 말이 틀린 거 있어? 네가 아직도 내가 네 남자 뺏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러는 거잖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너 그거 병이야, 병. 가정도 꾸리고 애도 가졌으면 정신 차려야지. 뻔뻔하긴 여전하네 진짜. 이거 안 나? 너 뚫린 입이라고 하면 다 말인 줄 알아?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남자라니 그건 또 다 무슨 소리고. 그건 누구 말이 맞는지 당사자 불러서 오늘 아주 결판을 내자. 내 딸 이렇게 죽어라 구박할 줄 알았으면 상견례 때 그렇게 착한 척이라도 하지 말지.
난 네가 이제 정신 차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천박한 정신머리 어디 가겠냐고. 두 분을 뜯어 말리는 와중에 엄마가 아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금자한테 뺨 얻어맞았다고. 당신 딸 아주 지옥 구덩이에서 살고 있다고. 당장 와서 당신이 결판 내라고. 당최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몇 분 지나지 않아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저희 아버지가 아닌 시아버지와 남편이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엄마를 보고 사돈께서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뭐 주러 오신 거라고 지금 막 가시려던 참이었다고 하면서 저희 엄마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뒤늦게 저희 아빠가 도착하셨고요. 바깥 사돈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인진 여기 있는 사돈께 물어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마누라가 이 집에서 뺨까지 얻어맞고 딸은 죽도록 시집살이를 당하는데 제가 한달음에 안 달려면 등신 아닙니까? 오빠, 제발. 뭐? 오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한번 얘기해봐. 뺨은 또 무슨 소리고 시집살이는 또 무슨 소리야? 응? 당황한 건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오빠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저희 아빠를 부르는 시어머니. 대체 이 난리통이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아빠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제야 이 말도 안 되는 구박의 이유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고 자란 사이가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가 예전에 저희 아빠를 마음에 품고 계셨답니다. 저희 전부 다 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금자랑 이 사람이랑 절친한 친구였고 금자 첫사랑이 저였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 사람 좋다고 쫓아다니고 있었던 터였고요. 그거 본 금자가 이 사람을 아주 죽도록 괴롭혔답니다. 절친한 친구의 남자 뺏어간 나쁜 년이라면서요. 그렇게 결혼하고 인연이 끊어진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 가겠다는 집이 바로 그 집이더군요. 어쩌겠습니까? 두 사람이 좋아 죽겠다고 밥까지 굶어가면서 시위를 하는데.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 죽을 때까지 비밀 지키라고 했고 금자, 아니 안사돈도 재혼이니 남편한테 절대 그 사실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결국 이게 이렇게 터져버리네요. 너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못돼 먹을 수가 있어? 이 사람 그렇게 괴롭힌 걸로 모자라서 이제 내 딸한테까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응? 저희 얘기를 듣고 전부 다 뒤로 까무러칠 뻔했잖아요. 의심스럽긴 했었지만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이였고 심지어 시어머니가 몇 년 동안 저희 아빠를 좋다고 쫓아다니셨답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는 시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와 한때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저희 엄마를 선택했던 거고 남의 남자를 빼앗아 갔다면서 길길이 날뛰고 저희 엄마를 결혼식 날까지 괴롭혀서 결국 인연을 끊고 살았답니다. 그 끊어졌던 인연이 자식의 결혼을 통해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되었던 거고요. 맞잖아.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리냐고. 오빠 그때 분명 나 좋아했었어. 얘가 나타나서 채가지만 않았어도 우리 그렇게 헤어질 일도 없었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우리가 사귀길래 했니 뭘 했어? 난 한 번도 너 좋아했던 적 없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뺏었으니 어쨌니? 이런 소리 하면서 내 가족 괴롭히는지 당장 그만둬. 알겠어?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하고 시아버지께서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지금 내 앞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한테 마음 품고 있었단 얘기를 하는 거냐며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믿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며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정신이 돌아온 건지 그런 거 아니라고 다 옛날 일이라고 황급히 수습을 하시긴 했지만 말입니다. 평생 다른 남자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재혼한 당신도 어이가 없고 그 남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깥 사돈이라니 내가 진짜 쪽팔려서. 그 와중에 시댁에서 일하시던 도우미 아주머니는 저를 도와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지 자기 이제 잘려도 괜찮다면서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악행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시아버진 진짜 질려버린다는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빌기 시작하셨죠. 남편도 쪽팔려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세아가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무슨 소리를.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마누라라고 평생 믿고 살았던 건지 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그렇게 집안이 한바탕 쑥대밭이 되고 시어머니는 단호한 시아버지의 태도에 저를 포함해서 저희 부모님에게 싹싹 빌고 나선 정말로 짐을 싸서 어디론가 나가셨어요. 그 일이 있었던 지 벌써 일주일이나 됐네요. 그 일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도 어딘가 소원해지고 요상해져 버렸죠. 시아버지 말씀으론 정말 이혼 준비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남편은 어머니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 줄 몰랐다면서 우리까지 갈라서지 말자고 저한테 되려 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역시 이 집에서 계속해서 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눈 딱 감고 시댁 식구는 시아버지와 남편만 있다 생각하고 이 결혼 생활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사실은 요 근래 소중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겪어서 멘탈이 많이 부서진 상태인데요. 사실은 지금도 쓰면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이곳저곳 하소연하며 마음을 풀어내고 있는 중이고요.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 2명이 절 배신하고 큰 상처를 줬지만 제 곁엔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존재하니까요.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저보다 먼저 이런 일을 겪으신 인생 선배님이 있다면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양어선을 탄 사람입니다. 빚을 갚고 돈을 벌기 위해서요. 오로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잘나가는 대기업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이었기에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제 자신조차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고 있다고 믿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시간에 저희 선배가 절 잠깐 부르더니 그러는 겁니다. 진우씨, 월급쟁이 생활 지겹지 않아? 난 지겹다 솔직히. 맨날 상사한테 까이는 것도 싫고 특히 이 부장 저 자식은 날 지 쫄다고 마냥 커피 타와라 뭐 해와라 막대하는데 자존감이 뚝뚝 떨어진다니까. 나 이번 달 내로 사표 내고 내 사업할 거야. 도저히 안 되겠어.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왜 언제 그런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도 저희 회사 하면 안정적이고 꽤 높은 연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나가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가족도 있으시잖아요. 가족이 있으니까 나가야겠다는 거야. 내 미래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건데 여기 있다간 월급쟁이 하다가 아마 회사 압박에 못 이겨 명예퇴직이나 당하겠지. 차라리 돈이나 많이 벌어서 우리 애들한테 못다한 거 해주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진우 씨도 나랑 같이 나가지 않을래? 그때 전 아주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20대에 창창했던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는 힘들고 고되지만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었고 여길 떠나면 절대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힘겹게 들어온 직장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보다 2년 먼저 들어온 입사 선배가 그렇게 말을 하니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나중에 정말로 그 선배가 사표를 던지고 나갈 때까지도 안정된 미래를 버리고 설마 그런 선택을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배는 진짜 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보너스도 거부한 채 회사를 나갔고 전 한 번 더 놀랐죠. 전후에도 선배의 행방이 참 궁금했어요. 정말 성공해서 원하던 꿈을 이루실지 아닐지 말입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주변에도 다들 그 선배가 사업을 하다 크게 말아먹었다든지 하는 얘기들을 해댔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자연스레 선배가 망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선배가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올해 떠오르는 신생기업과 함께 선배의 이름이 동시에 흘러나오는데 그때의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마치 빛나는 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전 회사 생활에 무척 지쳐 있었거든요. 저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들이 저를 치고 위로 향하고 있었고 반대로 윗사람들은 실적 가지고 깎아내리기 바빴고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힘든 20대 후반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만나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져
곧 30이 코앞인데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선배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진우 씨 뭐해? 아, 별일 없으면 우리 회사 한번 들리라고. 놀러와서 구경해. 네? 아, 그래도 돼요? 아, 저야 감사하죠. 전 선배의 연락이 반가웠고 자그마한 선물을 사들고 선배의 사무실에 놀러 갔어요. 뉴스에까지 나왔으니 뭐 말할 것도 없었죠. 회사 내부의 자유로운 분위기나 어느새 사장님으로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선배를 보니 절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연스레 나도 이 선배처럼 그때 내가 선배를 따라 나갔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거기다 선배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나도 많이 힘들었지. 홀로서기 하려니 왜 안 힘들었겠어? 날 막아주는 든든한 회사는 울타리가 없어지는데. 근데 사람 일이 신기하더라고.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어. 내 가족 먹여 살려야겠다 생각하니까 며칠 잠 안 자도 일할 수 있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돈은 따라붙더라고. 참, 나도 내 회사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는데 되돌아보면 신기해. 그러게요. 선배 진짜 대단하세요. 저 뉴스에서 선배 이름과 얼굴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밥 먹고 있던 중이었는데 밥알을 내뿜었다니까요. 너무 놀라서요. 하여튼 대단하세요. 전 진심으로 그 선배가 부러웠습니다. 토끼 같은 자식들의 이젠 사모님이 된 와이프까지 저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 데 비해 모든 것을 갖춘 느낌이었죠. 그러던 중 제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선배가 먼저 자기 회사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을 배워 저만의 회사를 해보라고 창업을 권한 것이죠. 보통의 경우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선배는 반대로 직원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막지 않고 외려 격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얘기를 하더니 제 처지가 안타까워 보였는지 그런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저야 좋죠. 네, 저 일 해보고 싶어요. 전 단숨에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일을 배워 사업시장으로 뛰어들었죠. 제가 뛰어든 분야는 게임 분야였는데요. 개발자였던 제게 익숙한 사업장이기도 했고 워낙에 게임 산업에 관심이 많아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기에 선택한 시장이었습니다. 선배도 이 분야에 이미 몇몇의 인맥을 가지고 있어 절 도와주겠다고 했고요. 조건 없이 절 도와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 당연하지. 마음껏 불러. 이젠 나도 자네 형과 아우 같은 사이라고 생각할게. 사업은 처음엔 삐그덕했지만 점차 조금씩 승승장구했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루하루 늘어가는 매출액과 직원들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제 집사람, 와이프도 만나게 됐죠. 사업이 잘 풀리다 보니 여러 군데에서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나이도 들었겠다, 얼른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바심에 여러 선자리들을 한꺼번에 수락해 만나고 다녔는데 그중 아내가 가장 아름답고 참했습니다. 조건은 보지도 않았어요. 경제적인 건 어차피 남자인 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세용씨, 괜찮으면 우리 결혼할래요? 난 우리가 결혼 짝으로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몸만 와요. 난 세영씨에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이며 뭐며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사실 진우씨에 비하면 제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안 수준도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진우씨 어머님이 날 마음에 들어 할까요? 난 벌써부터 시집살이가 걱정돼요. 에이,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평범한 교사분들이시고 저희 누나도 그래요. 전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고요. 지금이야 잘 풀리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일단 세연씨 집안이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하니 일단 결혼부터 하고 우리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아내는 조그마한 옷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서 아내의 단골 분들이 많았답니다. 전 아내의 그 점이 참 좋았죠. 돈은 부족해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는 점이 저와 닮아 있어 멋있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아내는 저희 어머니 친구의 조카분이었는데 친구분이 어머니께 하도 아내 칭찬을 많이 해서 어머니 역시 아내를 이미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내의 집안에 돈이 없었거든요. 장인어른이 도박에 빠져 집 한 채를 이미 날려 드셨고
장모님이 그로 인해 마음고생이 아주 심해 우울증에 걸리실 정도였다고 들었어요. 아내 역시 장인어른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힘든 환경에서 자라야 했고요. 전 그런 아내가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었다는데 어떻게 측은지심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때 전 아내가 평생을 저와 함께할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와 결혼한다면 행복한 인생 살게 해주고 싶었고 묘하게 그늘져 있는 표정도 완전히 바꿔주고 싶었죠. 그래서 결혼 비용을 한 푼도 들고 오지 못해 결혼을 못하겠다는 아내를 억지로 설득해서 결혼식장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장모님은 처음에 이런 저를 보고 너무 고맙다며 절 최고의 손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첫 인사를 갈 때도 거의 임금님 밥상을 준비해 맞아주신 것도 모자라서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런 사위를 맞이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참하고 바르네요. 아유 어쩜 아들을 이렇게 키워놓으셨어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아이 저야말로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너무 반갑네요. 앞으로 딸이라 생각하며 잘 대해줄게요. 상견례 자리는 훈훈했습니다. 상견례가 마치고 저희 부모님조차 제가 장모님을 잘 얻은 것 같다며 좋아하실 정도였고요. 결혼 후 장모님은 저희 신혼집 근처에 사시며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건 아내가 자기는 엄마 옆에 살아야 심적으로 안정이 된다며 나중에 장모님이 아기를 봐주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장모님도 손주라면 흔쾌히 봐주시겠다 하셨고요. 저도 그런 장모님께 정말 진심을 다해 잘 해드렸어요. 좋아하시는 것들이라면 돈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사다 드리곤 했죠. 과일이며 옷이며 가방이며 뭐든지요. 내가 복이 정말 많네 많어.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딸이 이런 사위를 얻어올 줄 어디 생각이나 했겠는가. 정말 고맙네. 자네 내가 우리 아들처럼 잘해줄게. 물론 자네 어머니도 자네를 열심히 마음 다해 키웠겠지만 나를 제2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게. 알았지? 그나저나 자네 저번에 이 김치 좋아하길래 좀 담가봤어. 조금 이따 갖고 가.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모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아무래도 김치 기대하고 있었는데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씩씩한 거 봐 그냥. 내가 요즘 아주 사위 자랑에 침이 마를 날이 없다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들 부러워한다고. 우리 둘째 사위가 자네 반의 반만 닮았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장모님은 제가 뭔가를 해드릴 때마다 유독 온화한 표정을 지으시며 잘 해주셨어요. 전 행복해하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는 게 좋았고요. 아내도 제게 잘해줘서 고맙다며 번번이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생각한 것만큼 쉽진 않더라고요.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죠. 발단은 아내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아기도 낳고 해야 하니 일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나 매일 아침 나가서 일하려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만둘래. 지금 하고 있는 일 좋다고 하지 않았어? 보람도 느낀다며. 그건 결혼 전 얘기고 지금은 다르지. 진상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옷 사이즈가 어쩐다 저쩐다. 듣기도 싫고. 아무튼 난 그만둘래. 오빠가 생계는 책임져 줄 거지? 그러긴 할 건데. 뭐야 그 반응은? 설마 내가 계속 일하길 바라는 거야? 그 구석진 옷가게에서 개고생하면서? 나 우리 집에서 나름 곱게 자란 사람이야. 아내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혼 전엔 아기를 낳기 전까진 분명히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만두겠다 한 게 전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어차피 아내의 수입이 딱히 많지 않았고 일하는 게 내심 힘들었나 보다 싶어 알았다고 말했죠. 근데 그날부터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짜증이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는 얼른 아기를 갖고 싶어 했는데 제가 노력을 해주지 않는다며 화를 냈어요. 저도 제 회사 직원들을 챙겨야 하고 가끔은 일하느라 힘들고 지친 날도 있는데 아내는 매일마다 일찍 들어오라고 성화를 부려댔습니다. 그에 저도 사람이니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날 크게 부부싸움으로 커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노력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도 미팅이 3개는 잡혔는데 당신이 일찍 들어오라고 해서 미팅 취소하고 주말 근무도 뺐다고. 도대체 뭘 어떻게 더 노력하라는 거야? 당신 나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
당신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데 뭔데? 나 정말 섭섭하고 서운해. 연애 때만 해도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던 사람이 결혼하니까 변한 거야 뭐야? 어? 말해봐. 대답해 보라고. 나 말고 딴 여자 있는 거지? 그런 거지? 아니 내가 뭘 변했다는 거야. 난 똑같아. 자기한테 더 잘해주면 잘해줬지 못해주는 게 없다고. 하다못해 장모님한테까지 잘했잖아. 저번에 당신이 장모님 명품백 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백도 사드리고 건강 영양제도 챙겨드리고. 아니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전 그때 짜증이 머리 끝까지 솟아있었어요. 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카드를 주고 마음껏 쓰라고 했더니 백화점 명품관 쇼핑을 하며 한 달에 1,000만 원을 쓸 때도 있었지만 그건 역시 아무 말 없이 넘어갔고 장모님까지 제 부모처럼 챙겨드렸으니까요. 전 제 부모님에게도 큰 선물을 해드린 적이 없었어요. 해드린다 해도 워낙에 검소하게 살아오셔서 물건에 큰돈 쓰기 싫다며 거절하실 분들이니까요. 그렇다고 아내가 제 부모님을 챙겼냐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았어요. 명절날 가서 얼굴 비추는 것 말곤 저희 부모님 생신날도 툴툴대면서 가곤 했으니까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저도 슬슬 아내의 그런 행동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명절날에도 저희 부모님께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저희 누나도 시누이 노릇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배려했으니까요. 아내가 전을 튀기려 하면 기름 튄다고 누나는 자기 직업 도맡아 했습니다. 제사 준비 역시 아내가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니 그랬고요. 아유 괜히 시키기 싫어. 못된 시누이 소리 듣는 것도 싫고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아이 그래도 이 많은 음식 준비 혼자 하게 해서 미안해. 아내가 오늘은 몸에 열이 난다고 하니까 도저히 오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 아이 아프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난 괜찮으니까 부부싸움 하지 마. 누난 기분 나쁠 상황에서도 사람 좋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전 아내가 저희 가족들의 배려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고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 그것도 아니더군요. 그래서 싸움이 점점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하면 당신 나한테 많은 걸 바라지만 정작 당신은 우리 집안에 신경도 쓰지 않고 하다못해 내가 아프다 해도 약 하나 대신 안 타주는 사람이잖아. 나도 섭섭해. 아, 뭐?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건데? 난 시집살이 같은 거 하기 싫어.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난 당신만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 난 며느리 노릇 같은 거 하기 싫고 그냥 당신이랑만 사는 거야. 막말로 내가 왜 며느리 노릇까지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뭐 해줬다고? 그리고 난 당신 최대한으로 챙겨줬어. 내가 어제 밥까지 차려줬잖아. 그럼 됐지? 당신 말 참 서운하게 한다. 그럼 나는 뭐 장모님한테 무슨 이유로 잘해주는데? 그리고 밥? 당신 늘 밥은 밖에서 먹고 들어오라고 했잖아. 나 집에서 밥 먹은 적도 몇 번 없었어. 알아? 얘기가 왜 그리로 흘러가? 지금 난 당신이 변했다는 얘기 하는 거야. 예전에 알던 당신이 아니라고. 아는 정말 철이 없는 아이 같았습니다. 자기 입장과 감정밖에 생각 못하는 어린아이 같았죠. 그저 제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졌다느니 사랑이 식었다느니 하는 말들만 내뱉었습니다. 당신한테 솔직히 실망이다. 난 당신이 우리 가족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날 인간으로서 배려해 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나만 그랬던 것 같네. 나만 호구된 것 같아. 나야말로 어이없어. 내가 할 소리를 왜 당신이 하는 거야? 아내는 제가 그렇게 말하니 그럼 이혼을 해야 하겠다는 극단적인 말과 함께 짐을 싸 친정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갑작스레 벌어진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수는 있어도 이혼 얘기를 꺼내거나 갑자기 짐을 싸 나가버리는 건 해선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딱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부터 저희 사이가 이상한 방향으로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그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제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방식으로 아내에게 져주게 된 것이죠. 아내는 친정집으로 간 후 며칠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직접 오길 바랬던 것 같아요. 연락 없이 친정에 가 있더니 이혼하자는 말만 똑 전해오더라고요. 결국 아내의 시위가 계속되니 전 아내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앞으로 자기를 더 사랑해주지 않을 거면 지금 이혼하자는 말을 했어요. 전 이혼이란 단어를 함부로 담는 아내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선택권은 없었죠. 아내를 달래어 일단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장모님도 옆에서 거드셨는데 우리 애가 조금 토라졌나 본데. 원래 여자들은 남자한테 그럴 수 있어. 좀 섭섭한 게 있어도 자네가 넘어가주게. 응? 내가 부탁할게. 우리 애가 철이 늦게 드나 봐. 내가 죄스럽네. 죄스러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장모님 얼굴을 봐서라도 아내를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집에 돌아와선 한마디 말도 없이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냉전이 며칠 지속되고 제가 참다 못해 얘기를 하자고 했더니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너무했던 것 같아. 자기가 나한테 잘해주려고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내가 요즘 집에 있으니까 괜히 울적해서 짜증만 늘었나 봐.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자기 식구들도 내 식구처럼 잘 챙기고. 아내는 눈물을 떨구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사과를 했어요. 제 식구들에게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약속했고요. 어찌되었든 전 의부증 비슷한 모습으로 저에게 집착하는 아내의 모습이 조금 짠하기도 했습니다. 절 사랑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그땐 그렇게 믿었죠. 무엇보다 아내는 그 사건 이후 정말로 조금이었지만 저희 부모님께 살갑게 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싹싹한 며느리 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아니다. 그저 너희들끼리 싸우지 않고 지내면 됐어. 우린 신경 쓰지 말아라. 부모님은 변한 아내의 모습에 어색해 하시면서도 막상 좋아하셨어요. 저도 아내를 마음 깊이 다시 사랑하게 됐고요. 그렇게 서로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부부 사이는 좋아졌습니다. 아이도 들어섰고요. 다행이었죠. 근데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난 후 이때부터 또다시 자신의 감정에 기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는 울다가 웃고 짜증을 내다가도 행복해했습니다. 하루에 12번씩 기분이 바뀌는데 옆에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도무지 어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왜 이렇게 히스테릭해졌는지 전문가에게 정신 분석이라도 요청해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루는 애를 돌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며 도우미 아줌마를 구해달라고 하길래 큰돈 써서 구해줬더니 다음날 이러는 겁니다. 당시엔 장모님께서 허리 수술을 크게 하셔서 아이를 봐줄 여력이 안 되셨거든요. 여보, 생각해봤는데 우리 애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너무 찝찝해. 그냥 내가 키울래. 그리고 자기가 고용해준 아줌마 냄새도 나고 좀 사람이 별로야. 알겠어, 자기야. 자기가 힘들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분명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근데 다음날 여보, 나 애 우는 것만 봐도 짜증나고 웃는 것도 꼴보기 싫어. 우리 애지만 너무 지긋지긋해. 나 그냥 나만 보고 살래. 그럼 안 되는 거야? 나 배우고 싶었던 그림 배우고 여행 다니고 그러고 살고 싶다고. 요즘 미혼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 걔네들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 나처럼 애 낳고 배불뚝 아줌마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알아? 명품백 들고 다녀도 이미 처녀가 아니라는 거 뒤떨어진 느낌이라고. 하여튼 아줌마 다시 고용해줘. 여보, 대신 우리 소중한 아이를 얻었잖아.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돼? 그래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당신이 뭘 알아. 아무튼 난 육아 못해. 싫다고. 행여나 우리 엄마한테도 맡길 생각하지 마. 엄마 지금 허리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알았어? 아내는 열변을 토하며 말을 했어요. 자신은 처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인기 많고 관심 받을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립다고요. 자식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뜸 낳아버린 게 너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전 갓난아이였던 우리 딸을 앞에 두고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책임감 없어 보였어요. 그랬다면 처음부터 아기를 갖고 싶지 않다고 미리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미 낳은 자식을 두고 온갖 불만을 토로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제 주변 여자 직원들만 봐도 자기 자식이라면 이뻐 죽으려고 하는데 제 아내만 남달랐으니까요. 저는 점점 아내에게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걸 눈치채고선 더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장모님까지 가세할 줄 몰랐어요.
아내는 자신이 배우고 싶은 일, 갖고 싶은 물건은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뭐든 가지려 했습니다. 친한 친구 누가 갖고 있다, 나만 없으니 쪽팔리다, 남편이 없는 여자 같다, 이런 말들로 절 건드리면서요. 근데 나중에 두고 보면 아내의 말이 다 사실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물건을 갖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들이었고 어느 날 제게 그걸 들키게 된 거죠. 현관문 앞에 딱 섰을 때 아내의 전화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아주 시끄럽게 통화를 하고 있었죠. 평소에 아내 목소리는 상당히 큰 편이라 종종 들릴 때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현관 가까이 있는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는지 다 들리더라고요. 아니, 내가 우리 남편한테 거짓말 좀 했지. 너가 그 가방 가지고 있다고 나도 꼭 가져야 한다고 쫄랐어. 그래서 오늘 가서 사왔잖아? 거짓말 안 걸리냐고? 걸리긴 왜 걸리니? 걔는 아무것도 몰라. 내 남편 완전 헛똑똑이라니까? 야, 아무튼 남편 올 때 됐으니까 끊는다. 저는 그 당시 잘 되던 사업이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 건 한순간이지만 잃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경쟁 업체들이 늘어나고 투자금이 회수되자 사업이 빠르게 기울어져 가는 형세에 나가는 지출이 무척 부담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통화 내용과 함께 사들여온 쇼핑백과 영수증을 보니 머리가 어지러운 겁니다. 솔직한 말로 너무 화가 났죠. 거기다 아는 자기 자식에게조차 관심이 없는 건지 엄마들끼리의 모임이나 이런 곳에 가서 정보를 얻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 흔한 교육도 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자마자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니 여보, 이럴 수가 있어? 지금 당신이 사치한 돈이 얼마인지는 알아? 자그마치 500만 원이야. 한 달에 500씩 펑펑 옷값으로 쓰고 다니면서 도대체 내가 돈 번 게 뭐가 돼? 거기다 거짓말까지 하고 나 통화 내용 다 들었어. 남편 뒷담화하면 좋아? 아니, 난 심지어 우리의 교육비로 쓴 건 하나도 없고 당신이 아무리 우리 딸에게 애착이 없어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전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버럭 화를 내며 쌓인 걸 다 풀어냈었죠. 근데 아내는 더 하더라고요. 뭐? 보자 하니까 당신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사치를 한다고? 기막혀라. 누가 사치를 해? 사치를 하긴. 당신 지금 나 얕보는 거지? 내가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안 해오고 거기다 집에서 애 낳고 사는 여자라고 그런 거라고 업신여기는 거지? 나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할 거라고. 기다려. 그러더니 아내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에게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 그 사람이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날 무시하고 구박하는데 돈 같다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쪼잔스러운지 몰라. 나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죽을래. 죽는 게 낫겠어. 남편도 애도 다 꼴도 보기 싫다고. 아내의 말을 듣고 장모님은 저희 집으로 친히 납셨어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장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절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요즘 사업자를 한 대 가고 있다고 하던데 아무리 사람이 예민하다고 해도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마누라 기죽이는 법이 어딨단 말인가? 내 딸 내가 LG중지 품에 안고 키운 딸이야. 자네같이 망해가는 사업가한테 보내라고 키운 딸이 아니라고. 내가 앞으로 두고 볼 테지만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눈치 줬다간 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알겠나? 전 이 순간 느꼈습니다. 내 사업이 망하면 이 사람들은 날 인간 취급도 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예감은 적중했어요. 제 사업이 점점 더 기울어져 이젠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하자 아내도 장모님도 절 인간 이하로 대접하더라고요. 전 먼저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어 죄송하다며 다시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차디찬 반응과 아내의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죠. 작은 집으로 옮겨간 후 아내는 짜증이 더 빈번해졌고 우리 딸은 엄마의 짜증 속에서 무척 힘들어했어요. 제가 딸에게 너무 미안해 딸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저희 부부 사이에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저의 중마고우였던 친구가 절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중마고우 친구는 말 그대로 어렸을 적부터 무척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어요.
옆집에 사는 친구였는데 부모님끼리 친하다 보니 어느새 학교도 학원도 같이 다니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 희노애락을 함께 나눈 친구라 그런지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보다 친구를 향한 마음도 더 애틋했습니다. 제 결혼식에 와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가장 큰 축의금을 해줄 만큼 저에게 잘 해주는 친구이기도 했고요. 너 요즘 사업 안 돼서 힘들다며. 내가 위로주라도 한 잔 사줄게. 술 먹자. 그래, 창기야, 고맙다. 친구는 제게 위로주를 사주겠다고 했고 전 단둘이 만나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친구는 저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본 만큼 각별하고 애틋한 친구였거든요. 사람을 원체 잘 믿지 못하는 저였지만 그럼에도 그 친구만큼은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서울로 올라온 날 갑자기 아내가 이것저것 옷을 입어보더니 자기도 같이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당신까지 굳이? 나 혼자 만나도 되는데. 나도 당신 친구 궁금해. 당신이 중마고우라고 하도 말해서 만나보고 싶었단 말이야. 못 본 지 오래됐고 나도 오랜만에 외출하고 싶으니까 같이 나갈래. 그래, 그럼 알겠어. 아내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애매해서 친구에겐 양해를 구했는데 친구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대게집으로 향했는데요. 친구는 아내를 보자마자 칭찬 세례부터 했습니다. 이 친구 특징이 원래 사람 처음 만나면 어색한 분위기를 풀 겸 기분 좋게 칭찬해주는 걸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내의 반응이 참 묘했어요. 친구를 지나치게 신경 쓰는 눈치였달까요? 말은 들었는데 진짜 미인이시네요. 멀리서 보는 거랑은 또 다르네요. 몇 년이 흘렀는데도 미모는 여전하십니다. 아이, 무슨 그런 말을. 그래봤자 애엄만 걸려. 창기 씨도 잘생기셨어요. 그나저나 창기 씨는 결혼 안 하세요? 집에서 결혼 압박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아직 인연이 안 온 건지 딱히 맞는 여성분이 없네요. 창기 씨 같은 분이면 분명 좋은 인연 만나실 거예요. 제가 봐도 멋지신데. 창기 씨 주변 여자분들이 보는 눈이 없나 보다. 아마 제가 이보다 창기 씨를 먼저 만났다면 확 낚아채 갔을걸요? 술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 걸까요? 아내의 발언 수위는 아슬아슬했습니다. 자꾸 절 만나기 전 제 친구를 먼저 만났더라면 자기가 먼저 대시를 해봤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 이런 말이 나오니 친구도 부담스러웠는지 제 눈치를 보고 저도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차에 타 집으로 가는 길에 아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 아내는 별 뜻 없이 한 말이라고 하더군요. 이때부터 아내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다시 처녀 시절이 그립다며 하다못해 단골 카페의 사장님이 남자라면 남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어딘지 수위가 아슬아슬한 대화를 하곤 했어요. 중마고우인 제 친구뿐이 아니라 그 누구를 만나도요. 그러니 제 입장에선 아내가 조금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가뜩이나 사업도 잘 되지 않아 마음이 착잡한데 심사가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 아내는 외려 제가 의처증이라며 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곤 했어요. 아니, 당신은 당신 친구도 못 믿는 거야? 창기 씨랑 당신 엄청 친하다며.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면 믿고 의지하는 사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어? 아니, 난 그게 아니고. 됐어. 정말 쫌생이 같아가지고. 그거 의처증이야. 결혼한 남자들 중에 의처증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니 당신 설마? 난 다른 건 몰라도 의처증 있는 남자 싫어. 어떻게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해? 아내가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전 부부싸움을 만들기 싫어 그만뒀습니다. 자신이 그 정도로 결백하다는데 안 믿어주기도 그랬거든요. 물론 아내는 그 이후로도 제 중마고 친구만 만나면 묘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했을 때쯤에야 그만두었고요. 전 이때만 해도 이것이 나중에 일어날 인생의 커다란 사건의 단초가 될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내를 조금 단속해야겠다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사건이 생겼어요. 회사가 아예 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망하고 난 후부턴 저희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네요. 자신의 처지가 저 때문에 망가진 거라며 절 원망하고 탓했어요. 장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명절날은 대놓고 제게 모욕을 주기도 했어요. 자네 이 정도면 원양어선이라도 타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딸 언제까지 저런 쥐구멍만한 집에서 살게 할 건가?
엄마 말해 뭐해? 내가 눈치 안 주는 줄 알아? 이는 아직 착각 속에 빠져 살아. 아직도 지가 뭐라고 된 줄 안다고. 회사 일으키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가서 노가다나 뛰어다녀. 아우 그만들 좀 하세요. 형부 너무 가엾다. 하다못해 나중엔 처제가 말릴 정도로 아내와 장모님의 공격은 매서웠습니다. 장모님은 자신이 받은 건 싹 다 잊어버린 듯 했어요. 제가 잘나가던 시절 장모님에게 드렸던 선물만 생각해도 억대일 텐데 그것들은 전부 없었던 일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자네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도 우리 딸 인생도 활짝 폈을 텐데 내가 대체 말년에 이게 뭔 일인가 싶다니까. 요즘은 하늘을 보고 원망이라도 쏟아내고 싶다고 하며 혀를 차시더군요. 그때 너무 서러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도 모르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슬슬 그제야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도저히 아내와 장모님 이런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과는 한 가족으로 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다만 걸리는 건 우리 딸이었죠. 법적으로 엄마에게 양육권이 먼저 가게 되어 있으니 혹시나 이혼을 했을 때 사랑하는 우리 딸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참았던 것 같습니다. 전 어떻게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성공해서 장모님에게도 떵떵거리고 싶었고 아내에게도 한 소리 하고 싶었어요. 근데 참 세상 일이 사람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하려면 할수록 손에 쥐고 있는 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일은 점점 더 안 풀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쯤 제가 믿었던 대기업 회사 선배 있죠? 그 선배의 친구가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전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순식간에 나앉은 형편이 된 거예요. 아내는 지하 단칸방으로 가게 생겼다며 엉엉 울었고 역시나 저를 탓했습니다. 당신이랑은 갈라설 거야. 당신이랑은 절대 단 하루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같이 살아서 뭐해? 그래, 갈라서라 갈라서. 잘 생각했어 우리 딸. 내가 매일 저 생각한다고 김치 담그고 도시락 싸가지고 회사 갖다 주고 온갖 난리를 쳤더니만 아유. 처음부터 사업 그릇이 안 되는 놈한테 괜히 너를 시집 보낸 거야. 엄마가 잘못했다. 응? 우리 딸 엄마가 애초에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 탓이야. 장모님과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전 순순히 딸을 예정이었어요. 딸이 아니었다면요. 그 순간 제 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딸은 엄마와 아빠가 헤어져 사는 게 싫다며 하루 종일 울며 불며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장모님조차 그 모습을 보니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지란 생각이 들었는지 제 아내를 설득하더라고요. 아내도 딸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식에게 딱히 큰 관심은 없던 사람이었지만 딸이 워낙에 울고 보채니 단칼에 저버릴 수는 없었나 봐요. 그때 전 선택을 해야 했어요. 딸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자 우리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했죠. 그게 바로 원양어선이었답니다. 마음먹기가 어렵지 알아보니 금방 떠날 수 있더라고요. 사실 주변에서도 다들 말렸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원양어선 타는 건 아니라고.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차라리 원양어선이라도 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우리 딸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달라는 거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죠.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사정을 딱히 여겨 배를 탄다고 했을 땐 누나까지 나서서 말렸지만 이미 매형이 크게 돈으로 사고를 치는 바람에 저희 집도 사정이 어려웠어요. 여의치 않은 집에 손을 벌리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서 전 배를 탔고 그렇게 오랜 시간 바다 위에 떠돌았습니다. 배 위에서 생활하는 건 만만치 않은 생활이었어요. 괜히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었죠. 특히 배멀미가 심한 저로선 초반 이 생활에 적응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 날엔 정말 딸 사진만 바라보며 버티고 또 버텼어요. 그리고 두 사람, 바로 아내와 중마고우 친구,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제가 원양어선을 타러 간다고 하니 아내가 떠나기 전 제게 사과를 했거든요. 그동안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한 것 같다며 우리 딸과 자신을 위해 그런 결정을 해줘서 고맙고 미안하다고요. 아내도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 같다며 많이 울고 슬퍼하더군요.
전 아내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아내가 오열을 하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 그저 몸 건강히 있으라는 말을 전달하는데 그동안 이혼을 요구했던 아내의 모습과는 무척 상반됐어요. 그래서 진심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다녀올 테니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알겠지? 응, 여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당신만 기다리고 있을게. 아내가 제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건 결혼 후 정말 100만 년 만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전 아내의 입에서 나온 사랑한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간 아내가 저질렀던 과오를 모두 용서해 주었네요. 그리고 제가 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배웅을 했던 중마고 친구. 저를 꽉 안아주며 잘 버티라고 저 대신에 딸을 챙겨주겠노라고 한 믿음직스러운 친구. 힘들 땐 그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딸, 아내, 중마고 친구. 이 세 사람의 얼굴을 그리다 보면 망망대해 같은 바다도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만은 않았고 버틸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 배를 타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끔찍했다면 끔찍한 생활이었지만 막상 한국 땅에 발을 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어딘지 모르게 가벼웠고 얼른 가족을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특히 배 위에서 그토록 그리고 그렸던 우리 딸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었죠. 아내와 중마고 친구, 우리 딸이 집에서 절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전 대차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전 힘있게 외쳤지만 집안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 딸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아이는 저라는 게 믿기지 않는지 더듬더듬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아빠 하고 말하며 제 품에 안겨오더라고요. 딸아이는 3년 만에 훌쩍 자라 있었고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 말도 제법 또렁또렁 잘 했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참 알 수 없죠. 감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찰나 딸아이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드디어 왔네. 그런데 나 이제 아빠 2명 생긴 거다. 그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2명이라니? 나 아빠 2명이야. 엄마가 말하지 말랬는데. 이제 아빠 왔으니까 말해도 되겠지? 이거 좋은 거지? 전 오랜 기간 멍해 있었어요. 순간 직감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꽂히기 전까지는요. 전 딸아이를 잡고 있던 손을 스르르 풀고 아내에게 전화를 바로 걸었죠. 아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불고기거리를 사가지고 오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내가 오기 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내의 서랍장을 뒤졌죠. 아내가 가끔씩 일기를 쓰곤 했는데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분명 제 직감이 들어맞았을 테니까요. 전 정신없이 아내의 서랍장을 뒤지며 하나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붙어있는 충격적인 사진들까지 덤으로 얻었죠. 아직도 생각하면 손이 떨리지만 일기장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남편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창기 씨랑 영원히 살고 싶다. 딸을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나쁜 생각을 한다. 차라리 남편이 바다에서 빠져 죽으면 좋을 텐데 요즘은 매일 이런 생각을 한다. 죽어서 돌아오지 말길. 제발. 나와 창기 씨의 사랑이 영원하길. 덤으로 제 중마고우와 입술을 맞대고 있는 스티커 사진들을 발견했는데요. 다 늙어버린 사람들이 청춘들 마냥 저러고 있는 게 너무 꼴보기 싫더군요.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3년 동안 제가 죽길 바랬던 사람에게 도대체 난 무엇을 꿈꾸고 바라고 있었던 건지 깊은 배신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 간신히 이성의 힘을 끌어모아 차분히 핸드폰을 들었어요. 아내가 오기 전 일을 끝내야 했으니까요.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친구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 그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간다고 했는데 까먹고 있었다. 이런 미안. 요즘 일이 바쁘다 보니 그래도 술 한잔 사야지. 오늘 저녁 너네 집으로 넘어갈게. 재수 씨랑 다 같이 회포 풀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 친구야. 전 친구라는 그 단어가 너무 징그러웠고 회피하기 위해 간신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침 아내가 들어왔는데 아내는 반가운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다 같이 가진 술자리에서
두 사람은 저 몰래 계속해서 은근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 꼭 붙어있다 제가 나타나면 바퀴벌레처럼 후다닥 흩어졌죠. 전 안 보는 척 다 녹음하고 영상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 두 사람이 떠나고 난 후 조용히 예전 제게 사업을 해보려고 권했던 저의 롤 모델이었던 회사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죠. 선배, 할 말이 있는데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선배는 아무래도 자기 친구가 예상치 않게 뒤통수를 쳐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도와주겠다고 말했죠. 그래, 일단 변호사부터 제일 좋은 변호사로 선임해 주겠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제 친구 놈 잘라주세요. 꼭. 그날 친구가 온 날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눴는데 놀랍게도 친구 놈이 선배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친구 놈을 선배에게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데 제가 배를 탄 사이 그 인연이 다 회사의 임원으로 한자리를 하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전 친구의 요란한 말솜씨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현란한 말로 먼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 눈은 아니었죠. 제 말에 선배는 노했고 곧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그렇게 선배의 도움을 받아 중마고운 놈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아내에게도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딸의 양육권도 뺏어올 거란 말을 함께 던졌고요. 아내는 말 그대로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우리가 왜 이혼을 하는데? 좋으나 싫으나 애가 있으면 같이 살아야지. 당신 아빠 맞아? 아내는 책임감이 없다며 절 맹목적으로 비난했어요. 하지만 전 그게 아내가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싫어서 그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앞으로 떨어진 돈 때문에 원양어선을 타러 가는 제게 거짓으로 용서를 구한 것처럼 지금 역시 아이 핑계를 대지만 사실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죠. 전 뼛속같이 더럽고 추악한 이 여자와 단 1분 1초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딸을 그런 공간 속에 놓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내를 뒤로 한 채 딸을 안아들고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저의 복수는 성공으로 끝났어요. 선배가 절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에 그 친구놈은 개망신을 당하며 회사에서 잘렸다고 들었고 아내 역시 딸을 빼앗겼으니까요. 너무 가슴 아픈 사실인데 딸은 제가 없던 3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키워졌더라고요. 받아야 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채 말입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전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네요. 딸의 입에서 더듬더듬 그간 어찌 살아왔는지 듣는데 그 해맑은 얼굴을 보며 눈물을 줄줄 흘렸답니다. 이후 아내는 형벌감이었지만 워낙에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 쳐버린지라 무거운 벌까진 받지 못했습니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났고 대신 큰 위자료를 물게 됐죠. 아마도 전 우리 딸이 크고 난 후 진짜 벌을 내려줄 거라 생각해요. 아내가 받아야 할 진짜 벌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딸도 크면 자신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궁금해할 테고 전 솔직하게 말해줄 생각이에요. 아마 딸도 기억하고 있겠죠. 가슴은 너무나 아프지만 지금도 그 두 년놈들을 생각하면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지만 오늘도 부처의 마음으로 참습니다. 나쁜 일을 저지른 것들은 인과응보로 똑같이 당할 거라는 암시를 스스로 걸면서요.